잔액이 0원입니다. 은행 창구 직원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 자리에서 내 다리는 풀려버렸습니다. 50년을 함께한 친구, 내 평생 유일하게 믿었던 그 사람이 남긴 건 텅 빈 통장뿐이었죠. 그때 문득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처음 손을 맞잡았던 그 겨울날이요. 1970년대 겨울이었어요. 내가 옆 조그만 초등학교, 교실 창문은 성에가 잔뜩 끼어 있었죠. 내 손은 꽁꽁 얼어서 연필을 제대로 쥘 수조차 없었습니다. 선생님은 칠판에 숙제를 빼곡히 적어 놓으셨지만 저는 그저 얼어붙은 손을 입김으로 녹이며 책상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요. 정호가, 손 이리 줘봐. 옆자리 진숙이가 내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어요. 아침마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오는 진숙이의 손은 내 얼어붙은 손을 감싸며 천천히 녹여주었죠. 이러면 금방 나아. 내 손은 네 손이야. 진숙이는 웃으며 말했고 저는 그 따뜻함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우리 집엔 아궁이도 없었거든요. 아버지는 술만 드시면 어머니를 때리셨고 어머니는 기침을 하시며 누워만 계셨어요. 학교에 올 때면 늘 배가 고팠고 손은 늘 얼어 있었습니다. 그런 내게 진숙이는 점심 도시락을 반씩 나눠줬고 추운 겨울이면 손을 녹여줬으며 숙제를 못해가면 자기 숙제를 보여주기도 했어요. 정호가, 우리 커서 돈 많이 벌면 둘이 같이 가게 하자. 네가 음식하고 내가 계산하고. 그럼 우리 평생 같이 살 수 있잖아. 냇가에 앉아 진숙이가 말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우리는 정말로 그럴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가난했지만 웃음은 많았죠. 배는 고팠지만 마음만은 따뜻했어요. 그로부터 40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시장 골목 구석에 작은 반찬 가게를 열었어요. 남편은 10년 전 세상을 떠났고 아들 민수는 타지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혼자 살기엔 외로웠고 그렇다고 아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시금치나물을 무치고 멸치볶음을 하고 김치전을 부쳤죠. 손님들이 오늘은 뭐 맛있는 거 없어요? 하고 물으면 저는 오늘 새로 담근 깍두기 한번 드셔보세요 하며 웃었어요. 그리고 매달 수입의 일부를 진숙이에게 맡겼습니다. 이건 5년 전 그 일이 있은 후부터였어요. 그때 저는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어머니, 저 민수예요. 급하게 돈이 필요해요. 지금 당장 500만 원을 이 계좌로 보내주세요. 아들 목소리와 비슷했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하지만 저는 당황해서 은행으로 달려갔죠. 손이 떨려서 송금 용지를 제대로 쓸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때 마침 은행에 들른 진숙이가 저를 봤어요. 정우가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민수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대. 500만 원을. 진숙이는 제 손에서 송금 용지를 빼앗아 봤습니다. 그리고는 단호하게 말했죠. 정우가 이거 보이스피싱이야. 민수한테 직접 전화해봐. 아니야, 분명 민수 목소리였는데. 지금 당장 전화해봐. 진숙이가 제 휴대폰을 꺼내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수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고 돈이 필요하다는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는 진숙이 덕분에 500만 원을 지킬 수 있었어요. 정우가 너 이러다 큰일 나겠어. 앞으로 돈 일은 나한테 먼저 상의해. 알았지? 그날 이후로 저는 진숙이에게 돈 관리를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반찬 만드는 건 잘하지만 이런 복잡한 일은 도통 모르겠더라고요. 진숙이는 저보다 한 블록 떨어진 곳에서 옷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여전히 똑똑했고 여전히 계산이 빨랐으며 여전히 제 곁에 있었죠.
진숙이는 제 돈을 맡은 후로 적금도 들어주고 만기되면 더 좋은 조건의 상품으로 갈아타 주기도 했습니다. 덕분에 이자가 꽤 쏠쏠하게 붙었어요. 혼자서는 절대 못했을 일이었죠. 정호가 이번 달엔 이자 10만 원 붙었어. 내가 예전에 말한 적금으로 옮긴 거 기억나지? 그래. 진수가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나 그냥 은행에 넣어두기만 했을 거야. 사람들은 말렸지만 저한테 진숙이는 은인이었습니다. 5년 전 그날 진숙이가 없었다면 저는 어렵게 모은 돈을 사기꾼한테 다 빼앗겼을 거예요. 정호가 이번 달 수입 어때? 응, 그럭저럭. 나 혼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5년 동안 내가 잘 관리해줬잖아. 나 혼자서는 또 사기꾼한테 넘어갈지도 몰라. 그때 네가 날 구해줬잖아. 내가 누굴 믿겠어. 너 아니면. 네가 계속 맡아줘. 진숙이는 미소를 지으며 내 통장을 받아들었습니다. 걱정 마. 내가 잘 관리할게. 옆 가게 순댓국집 사장님은 고개를 저으셨어요. 정옥 씨, 돈은 누구한테도 맡기지 말라니까.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하지만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아니에요. 진숙이는 달라요. 우리 50년 넘게 친구인걸요. 그 말에 사장님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안쓰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실 뿐이었어요. 그해 가을 시장에 재개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장 다 밀린대. 우리 다 어디 가서 장사해야 하나. 사람들은 불안해했고 저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신경 쓰이는 건 진숙이의 표정이었습니다. 어느 날 진숙이의 옷가게 앞을 지나가다 문득 안을 들여다봤어요. 진숙이는 계산대 앞에 앉아 무언가를 계산하고 있었는데 그 얼굴이 너무 굳어 있었죠. 눈가엔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고 입술은 꽉 다물어져 있었습니다. 진수가 괜찮아? 제가 다가가 물었을 때 진숙이는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응, 괜찮아. 그냥 요즘 장사가 안 돼서 그래. 우리 다 그렇지 뭐. 힘내. 저는 진숙이의 어깨를 토닥였고 진숙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알아챘어야 했어요. 진숙이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는 걸요. 그 눈빛이 저를 피하고 있었다는 걸 말이죠. 하지만 저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믿음이란 게 그런 거였어요. 의심하지 않는 것. 그날 밤 저는 반찬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좁은 원룸, 낡은 싱크대에서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가로등 불빛이 외로워 보였습니다. 문득 진숙이가 생각났어요. 우리가 함께 냇가에 앉아 꿈을 이야기하던 그 시절. 정호가 우리 평생 같이 살자. 그 약속은 지켜진 걸까요? 아니면 이미 깨진 걸까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약속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줄은요. 새벽 4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저는 몸을 일으켜 좁은 부엌으로 갔어요. 냉장고에서 시금치를 꺼내고 멸치를 씻고 물을 썰었습니다. 칼질을 하는 동안 손끝이 시렸지만 이젠 익숙한 추위였어요. 반찬 가게를 연 지 15년.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아들이 집을 떠나고 혼자 남은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것뿐이었습니다. 시금치나물을 무치며 생각했어요. 오늘은 깍두기도 좀 더 담가야겠다고요. 요즘 단골 손님들이 자꾸 정옥이네 깍두기가 제일 맛있다고 하니까요. 그렇게 새벽을 보내고 가게 문을 열면 시장은 이미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정옥 씨, 오늘 멸치볶음 있어? 있죠. 어제 볶은 거라 바삭해요. 그럼 2봉지 주세요. 우리 손주가 이것만 찾아.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좋았어요. 혼자 사는 외로움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러다 오전 11시쯤 되면 진숙이가 찾아왔습니다. 정우가 커피 한잔 할까? 진숙이는 늘 이 시간에 왔어요. 손님이 뜸한 시간대를 알고 있었으니까요. 우리는 가게 앞 플라스틱 의자에 나란히 앉아 종이컵 커피를 마셨습니다. 요즘 장사 어때? 그럭저럭. 근데 전기세가 또 올랐네. 냉장고 돌리는 것만 해도 한 달에 10만 원은 나가. 우리 다 그래. 나도 옷가게 난방비 때문에 정신없어. 진숙이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어요. 그 얼굴엔 여전히 미소가 있었지만 어딘가 피곤해 보였습니다. 눈가의 주름이 예전보다 깊어진 것 같았고 말투도 조금 느려진 것 같았어요. 진숙아, 너 요즘 힘들어 보여. 제가 물었을 때 진숙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나이 들어서 그래. 우리 이제 70인데 안 힘들 수가 있나? 그 말에 저는 웃었어요. 맞는 말이었죠.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젊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가 아프고 오래 서 있으면 다리가 저렸으며 밤이 되면 몸이 무거워 금방 잠들었어요. 그래도 우리 건강하잖아. 이렇게 매일 일할 수 있는 게 어디야. 그러게. 정욱이 말이 맞아. 진숙이는 다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가 왠지 억지스러워 보였어요. 마치 무언가를 감추려는 것처럼요. 그날 오후 저는 진숙이에게 이번 달 수입을 건넸습니다. 진숙아, 이거 좀 맡아줘. 나 계산 정말 못하잖아. 봉투 안에는 100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이번 달 반찬 가게 수입에서 생활비를 빼고 남은 돈이었죠. 진숙이는 평소처럼 봉투를 받아들었지만 그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정우가 이거 그냥 내가 은행에 넣는 게 낫지 않을까? 진숙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 목소리에 뭔가 불안한 기색이 섞여 있었습니다. 왜? 은행 가는 것도 귀찮은데. 진숙이 내가 잘 관리해주면 되지. 그래도 진숙아, 우리 50년 친구잖아. 내가 누굴 믿겠어, 너 아니면. 제 말에 진숙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봉투를 가방 안에 넣었어요. 그 순간 진숙이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흔들리는 게 보였죠. 하지만 저는 그냥 넘겼습니다. 의심이란 걸 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생선가게 주인 아저씨가 제 가게 앞을 지나가다 말했습니다. 정욱 씨, 요즘 시장에 재개발 이야기 많이 들리던데. 진숙이네 옷가게도 힘들다던데? 네. 진숙이가요? 응. 며칠 전에 보니까 옷가게 문 닫고 어디 급하게 가더라고. 얼굴이 안 좋아 보이던데. 그 말을 듣고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진숙이가 힘들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까지 심각한 줄은 몰랐거든요. 아저씨, 혹시 진숙이가 무슨 말 하던가요? 아니, 별말 없었어. 그냥 바빠 보이길래. 저는 그날 밤 진숙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려도 받지 않다가 6번째 벨이 울릴 때 겨우 받았어요. 여보세요, 진숙아? 응, 정우가. 진숙이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기운이 없었습니다. 너 괜찮아? 오늘 목소리가 이상한데. 응,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무슨 일 있으면 말해. 우리 친구잖아. 고마워, 정우가. 전화를 끊고 나서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진숙이의 목소리에 담긴 그 무게감이 평소와는 다른 느낌이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저 요즘 힘든가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새벽에 일어나 반찬을 만들었어요. 시금치를 데치고
멸치를 볶고 김치전을 부쳤습니다. 손을 움직이는 동안엔 다른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그저 반찬 냄새만이 좁은 부엌을 채웠죠. 가게 문을 열고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오늘도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왔어요. 정옥 씨, 오늘은 뭐 맛있는 거 있어? 오늘 새로 담근 깍두기 한번 드셔보세요. 아삭아삭해요. 그래, 그럼 한 통 줘봐. 손님이 깍두기를 사가는 동안 저는 문득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진숙이의 옷가게가 보였어요. 문은 닫혀 있었고 임시 휴업 쪽지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죠. 이상했습니다. 진숙이는 평소에 가게 문을 일찍 여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문이 닫혀 있었어요. 저는 손님을 보내고 진숙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꺼져 있었어요.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 있거나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진숙이의 옷가게로 찾아갔어요. 문은 여전히 닫혀 있었고 쪽지만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을 두드렸어요. 진숙아, 나 정옥이야. 문 좀 열어봐. 하지만 안에선 아무 대답도 없었습니다. 저는 손잡이를 돌려봤지만 문은 잠겨 있었어요. 옆 가게 주인이 다가왔습니다. 정옥 씨, 진숙이 찾아? 며칠 전부터 안 보이던데. 네, 며칠 전부터요? 응, 사흘쯤 됐나? 갑자기 짐 싸서 어디 가더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진숙이가 사라졌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요.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문만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임시 휴업 쪽지를 흔들었고 저는 그 쪽지를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진숙아, 너 어디 간 거야?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이불을 뒤척이며 천장을 바라봤어요. 진숙이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 불안한 눈빛, 떨리던 손, 억지로 지었던 미소. 그때 저는 알아챘어야 했어요. 진숙이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다는 걸요. 하지만 저는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내일 은행에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숙이가 맡아두었던 제 돈이 정말 안전한지 확인해야겠다고요. 하지만 마음 한편에선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반찬가게 문을 열지 않은 건 15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단골 손님들이 찾아와도 오늘은 문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너무 답답해서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거든요. 은행까지 가는 길이 이렇게 멀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무거웠고 머릿속에선 온갖 생각이 뒤섞였어요. 아니야, 진숙이가 그럴 리 없어. 혹시 급한 일이 생겨서 연락을 못한 걸 거야. 내 돈은 안전할 거야. 하지만 마음 한편에선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됐다는 걸요. 은행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차가운 에어컨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저는 창구로 다가가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꺼냈습니다. 잔액 확인 좀 해주세요. 창구 직원은 통장을 받아들고 컴퓨터를 확인했어요. 그리고 잠시 후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손님 잔액이 0원입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췄어요. 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0원이라고요? 그럴 리가 없는데. 저 매달 돈을 넣었는데. 네, 하지만 최근 3개월간 출금 내역이 있으시네요. 마지막 출금은 일주일 전입니다. 직원은 출력물을 건넸어요. 거기엔 제가 평생 모은 돈이 조금씩, 그리고 마지막엔 한꺼번에 빠져나간 기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1,000만 원. 제 평생 모은 돈이 사라졌어요. 이건 제가 출금한 게 아닌데요. 손님, 혹시 통장을
다른 분께 맡기신 적 있으세요? 직원의 물음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입술이 떨렸고 목이 막혔어요. 진수가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고 주변 사람들이 놀라 다가왔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귓가에 윙윙 소리만 울릴 뿐이었죠. 은행을 나와 정신없이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저 발이 가는 대로 걸었어요. 시장 골목을 지나고 익숙한 가게들을 지나쳤습니다. 평소 같으면 인사를 건넸을 사람들도 그냥 스쳐 지나갔어요. 진숙이의 옷가게 앞에 멈춰 섰습니다. 임시 휴업 쪽지는 여전히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어요. 저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니, 두드린 게 아니라 주먹으로 쳤어요. 진수가. 하지만 안에선 아무 대답도 없었습니다. 진수가, 제발 문 좀 열어줘. 나 정욱이야. 우리 얘기 좀 하자. 응?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옆 가게 주인이 다가와 제 어깨를 잡았어요. 정우가, 진숙이 진짜 안 보여. 며칠 전에 짐 싸서 택시 타고 가더라고. 어디로요?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그건 나도 몰라. 그냥 급하게 가더라.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50년을 함께한 친구가 제 평생을 맡긴 그 사람이 아무 말도 없이 사라졌어요. 그날부터 저는 진숙이를 찾아다녔습니다. 먼저 경찰서에 갔어요. 실종 신고를 하고 싶은데요. 어떤 분이신가요? 제 친구인데 연락이 안 돼요. 경찰은 신고서를 작성하며 물었습니다. 혹시 가족이나 친척 연락처 아세요? 아니요. 잘 모르겠어요. 그럼 집 주소는요? 저는 진숙이의 아파트 주소를 알려줬어요. 경찰은 고개를 끄덕이며 확인해 보겠습니다라고 했지만 그 표정에서 큰 기대는 하지 말라는 뉘앙스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시장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혹시 진숙이 어디 갔는지 아세요? 글쎄, 나도 며칠 전부터 못 봤어. 재개발 때문에 힘들다고 하더라고. 옷가게 장사가 안 된다며? 사람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했지만 정확한 정보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숙이의 먼 친척을 찾아갔어요. 시장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진숙이가 예전에 한번 언급했던 사촌 언니였어요. 대문을 두드렸을 때 60대쯤 돼 보이는 여자가 나왔습니다. 누구세요? 저 진숙이 친구인데요. 혹시 진숙이 어디 갔는지 아세요? 여자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진숙이요? 그애 요즘 연락 안 돼요. 나도 찾고 있는데. 혹시 무슨 일 있었나요? 여자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진숙이 남편이 몇 년 전에 사기당했어요. 큰 빚을 졌죠. 진숙이가 그 빚을 갚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근데 아들마저 도박을 해서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이 도박을요? 네. 몇 천만 원 빚을 졌다고 하더라고요. 진숙이가 어떻게든 막으려 했는데 결국 여자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저 안쓰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럼 진숙이가 제 돈을 말을 끝까지 하지 못했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진숙이가 다른 방법이 없었을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멍하니 걸었습니다. 진숙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제야 알게 됐어요. 남편의 빚, 아들의 도박, 그리고 사채. 진숙이는 혼자 그 모든 걸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 돈까지 손을 댔어요. 진수가 왜 말을 안 했어? 왜 나한테 도움을 청하지 않았어? 하지만 동시에 알고 있었습니다. 진숙이가 말할 수 없었던 이유를요.
자존심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저까지 잃을까봐 두려웠을까요? 그날 밤 저는 진숙이가 살던 아파트를 찾아갔습니다. 낡은 5층짜리 건물이었어요. 복도엔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고 계단엔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진숙이의 집 앞에 섰을 때 현관문에 붙은 노란 종이가 눈에 들어왔어요. 경매 진행 중. 그 문구를 보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진숙이는 정말로 모든 걸 잃었구나. 집도, 돈도, 그리고 저까지요. 저는 문 앞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아무도 없는 어두운 복도에서 혼자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진수가 미안해. 내가 아무것도 몰랐구나. 하지만 아무리 불러도 대답은 없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반찬가게 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손님들은 평소처럼 찾아왔고 저는 평소처럼 반찬을 팔았어요. 하지만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계산대 옆에 놓여있던 진숙이의 사진을 치웠어요. 그리고 더 이상 누구도 믿지 않기로 했습니다. 순댓국집 사장님이 물었어요. 정우가 진숙이 소식 들었어? 아니요. 모르겠어요. 아이고, 그 친구가 그럴 줄 누가 알았겠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날 밤 혼자 좁은 방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어둠 속에서 외롭게 빛나고 있었어요.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 겨울날 진숙이가 제 손을 녹여주며 했던 말이요. 내 손은 내 손이야. 이제 그 손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리고 저의 믿음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렇게 제 친구는 세상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저의 믿음도 함께 사라졌어요. 석 달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어느새 겨울로 접어들었고 시장 골목엔 찬바람이 불었어요. 저는 여전히 새벽 4시에 일어나 반찬을 만들었고 손님들을 맞이했으며 저녁이 되면 혼자 좁은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진숙이에 대한 생각은 점점 희미해졌어요. 아니, 희미해지려고 애썼습니다. 생각하면 가슴이 아팠고 가슴이 아프면 잠을 이룰 수 없었으니까요. 그저 일하고 먹고 자는 하루하루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일요일 오전이었어요. 가게 문을 닫고 집에 있는데 타지에 있던 아들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이번 주말에 내려갈게. 그래? 무슨 일 있니? 아니, 그냥 엄마 얼굴 보고 싶어서. 아들은 늘 말수가 적었지만 그날따라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어요. 엄마, 요즘 괜찮으세요? 시장 사람들이 엄마 표정이 안 좋다고 하던데. 응,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엄마, 진숙이 이모 일 때문에 힘드시죠?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엄마, 괜찮아요. 다 지나갈 거예요. 아들의 위로가 오히려 마음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저는 응, 알아 하고 짧게 대답한 뒤 전화를 끊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문득 교회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종교가 있는 건 아니었지만 마음이 너무 답답해서 어디든 가고 싶었어요. 시장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교회 마당에 도착했을 때 무료 급식소가 열리고 있었어요. 노인들이 줄을 서서 식판을 받아들고 자리에 앉아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다가 문득 눈길이 한 사람에게 멈췄어요. 구석자리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밥을 먹는 여자였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옷은 남루했으며 어깨는 축 처져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진숙이었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발이 땅에 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저 멀리서 진숙이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진숙이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천천히 밥을 먹고 있었어요.
예전처럼 당당하고 씩씩한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저 지친, 너무나 지친 한 노인의 모습만이 거기 있었죠. 저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워질수록 진숙이의 모습이 더 선명하게 보였어요. 손등엔 주름이 깊게 파여 있었고 뺨은 푹 꺼져 있었으며 눈가엔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제가 진숙이 앞에 섰을 때 진숙이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밥을 먹고 있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숙아. 진숙이의 손이 멈췄어요. 숟가락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진숙이의 눈엔 눈물이 가득 차 있었어요. 정우가. 그 목소리는 너무나 작았고 떨렸으며 간신히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진숙이 맞은편에 앉았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진숙이만 보였어요. 진숙아. 정말 내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진숙이는 고개를 떨구며 울기 시작했어요. 어깨가 들썩였고 눈물이 식판 위로 떨어졌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진숙이는 얼굴을 가리며 흐느꼈어요. 아들이 빚을 졌어. 도박을 했어. 사채업자들이 집으로 들이닥쳤어. 그때 내 돈만 있으면 막을 수 있을 줄 알았어. 그럼 말을 하지 그랬니? 제 말에 진숙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할 수 없었어. 너까지 잃을까봐 무서웠어. 진숙이의 손이 떨리며 제 손을 향해 뻗어졌어요. 하지만 저는 손을 뒤로 뺐습니다. 그 순간 진숙이의 얼굴에 절망이 스쳤어요. 정우가. 나 정말 갚으려고 했어. 한 달만, 딱 한 달만 쓰고 갚으려고 했어. 근데 아들이 또 빚을 늘렸어. 그리고 남편이 병원에 입원했어.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진숙이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내 전화를 받을 수가 없었어. 네 목소리를 들으면 내가 무너질 것 같았어. 그래서 그냥 도망쳤어. 비겁하게. 저는 진숙이를 바라봤어요. 50년을 함께한 친구. 제 손을 녹여주던 그 따뜻한 손. 내 손은 네 손이야라고 약속했던 그 사람. 지금은 너무나 초라하고 지치고 무너진 모습으로 제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진숙아. 제가 말을 꺼내려는 순간 진숙이가 먼저 말했어요. 나 죽기 전에 꼭 갚을게. 어떻게든 갚을게. 정우가 제발 날 용서해줘. 진숙이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손은 여전히 따뜻해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그 손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한참을 침묵이 흘렀어요. 주변의 소음도 사람들의 말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진숙이의 떨리는 손과 그 손을 바라보는 제 시선만이 거기 있었어요. 진숙아.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 너한테 화가 났어. 정말 많이 화가 났어. 그 돈은 내가 평생 모은 거였어. 남편 없이 혼자 살면서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면서 모은 거였어. 진숙이는 고개를 숙였어요. 근데 너도 알아? 화가 나는 것보다 더 아픈 게 뭔지. 진숙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배신당했다는 게 아니야. 내가 나한테 말을 안 했다는 게 더 아파.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 50년 친구잖아. 왜 말을 안 했어? 왜 혼자 짊어지려고 했어? 진숙이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진숙이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진숙이의 손을 잡기 직전 저는 손을 멈췄어요.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아직은 그 손을 잡을 수 없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진수가 나 먼저 갈게. 정우가 진숙이가 저를 붙잡으려 했지만 저는 뒤돌아서지 않았어요. 교회를 나와 골목을 걸으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진숙이의 손은 여전히 따뜻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얼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이불 속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진숙이를 용서할 수 있을까? 돈은 돌아오지 않아도 그 마음만은 다시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어둠 속에서 진숙이의 떨리는 손만 자꾸 떠올랐습니다. 며칠 후 저는 다시 교회를 찾아갔어요. 하지만 진숙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목사님께 물었어요. 저 며칠 전에 여기서 무료 급식 받으시던 분 계셨는데요. 어떤 분이신데요? 작고 마른 할머니. 회색 잠바 입고 다리가 살짝 불편한데. 목사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분. 며칠 전에 한번 오시더니 안 보이시네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혹시 어디 가셨는지 아세요? 글쎄요,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 진숙이는 다시 사라졌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진숙이를 다시 찾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처럼요. 2달 후 봄이 왔습니다. 시장 골목에도 따뜻한 바람이 불었고 저는 여전히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정옥 씨시죠? 저 소망교회 목사입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진숙 씨 아시죠? 그분이 며칠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전화기를 든 손이 떨렸어요. 네, 뭐라고요? 병원에서 마지막으로 정옥 씨께 이걸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내일 교회로 오실 수 있으세요? 다음 날 저는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목사님은 낡은 봉투 하나를 건넸어요. 진숙 씨가 남기신 유일한 물건입니다. 봉투를 열었을 때 안에는 작고 낡은 일기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표지는 색이 발해 있었고 모서리는 해져 있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첫 장을 펼쳤습니다. 2023년 8월. 정옥이에게 돈을 빌렸다. 아니, 빌린 게 아니다. 훔친 거다. 아들 빚을 막으려고. 단 한 달만 쓰고 갚으려 했는데 갚을 수가 없다. 나는 도둑이 됐다. 정옥이 얼굴을 볼 수가 없다. 2023년 9월. 정옥이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전화를 끊었다. 비겁하다. 나는 정말 비겁하다. 2023년 11월. 교회에서 정옥이를 만났다. 내 손을 잡아주지 않았다. 당연하다. 나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 장을 넘길 때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마지막 장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2024년 2월. 정우가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거야. 돈은 끝내 갚지 못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한 가지는 믿어줘. 나는 평생 너를 이용한 적이 없어. 내 돈을 가져간 건 정말 급했기 때문이야. 너까지 잃고 싶지 않았어. 우리가 냇가에서 했던 약속 기억나? 평생 같이 살자고. 나는 그 약속을 지키고 싶었어. 근데 내가 먼저 깨버렸네. 정우가 내 손은 네 손이야. 어릴 적 내가 했던 말 기억하니? 그때 한 말 진심이었어. 평생 진심이었어. 그냥 나를 잊지 말아줘. 너는 내 평생 최고의 친구였어. 고마웠어, 정말. 저는 일기장을 가슴에 안고 울었습니다. 교회 의자에 앉아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혼자 소리내어 울었어요. 진수가, 미안해. 내가 너무 늦었어. 그날 이후 저는 반찬 가게 계산대 옆에
진숙이의 일기장을 놓아뒀습니다. 손님들이 계산을 할 때마다 저는 그 일기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진수가, 나는 너를 용서했어. 아니, 용서할 것도 없었어. 우리는 그저 인생이 힘들었던 두 노인이었을 뿐이에요. 봄날 오후 가게 문을 닫고 냇가를 찾아갔습니다. 어릴 적 진숙이와 손을 맞잡고 앉아있던 그 자리였어요. 저는 그곳에 앉아 물을 바라봤습니다. 물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어요. 진수가, 우리 다음 생에 다시 만나면 그땐 가게 하나 차리자. 내가 계산하고 내가 음식하고. 약속이야.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제 뺨을 스쳤어요. 마치 진숙이가 대답하는 것처럼요. 저는 아직도 그녀의 손 온기를 기억합니다. 돈은 사라졌지만 그 따뜻함만은 제 마음에 남아 있어요. 그리고 알았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저를 위한 거라는 걸요. 이제야 알았어요, 진수가. 내가 저를 지키려 했다는 걸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정욱이와 진숙이의 50년 우정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여러분께도 이런 친구가 계신가요? 평생을 함께해온 가족보다 더 소중한 그 사람이요. 이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 우리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진솔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하시고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